건축방화 3회를 풀이를 단톡방에 소식을 알렸지만 우리 연구반에 있는 장희재 여사가 그렇죠? 천신만고 끝에 합격의 영광을 될 줄 알았죠. 될 줄 알았죠. 다들 되면 강사 탓이고 떨어지면 원생 탓이고 거의다가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법 했는데 장희재 님은 동상 강의 때도 제일 많이 언급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대답 제일 잘하기로 유명하고 되든 안 되든 대답하자 하지만 뭐라도 가져간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나중에 한번 얘기할 테지만 희재님 했던 말 중에 제일 나하고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던 말은 괜찮아요. 될 때까지 하면 되죠. 그 하나로 다 정리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간 된다. 이 사람이 곧 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언제쯤 했냐면 1교시 점수가 이제 60점 이상 가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교시는 전에 얘기했지만 범위에 관련된 있는 관점이에요. 범위.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했었을 때 1교시는 어떤 식으로 나오기가 좀 약간 번거롭습니다. 상거롭기. 맞춰놓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저저번 시험처럼 119회처럼 적중이 엄청 많이 되기도 하다가 좀 잘 안 되기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1교시 잘하기가 좀 솔직히 힘들어요. 그런데 1교시 점수가 안정적으로 일정 이상 올라갔단 말은 내가 공부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 넓혀놨단 말이지. 넓혀놓으면 그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든 고무장갑이 걸리든 걸린단 말이지. 그런데 범위를 좁게 해가지고 내가 잘 안 하는 것만 해야지 이렇게 투척해 놓으면 1교시 점수가 40점대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안 넓히는 거지. 왜 못 넓히는 거야? 안 넓히는 게 아니고. 이 범위를 어느 정도 넓혀놔서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넓히고 그 다음 깊이를 좀 더 가야지. 그것도 아니고 좁혀놨는데 깊숙이만 해놨다. 근데 깊숙함은 상관없는데 답을 적어보면 깊숙한 답이 아니라 굉장히 뭐 설치 기준에 대해서 적으랬는데 질문 항목은 10가지 넘는데 한 5가지 적는다든지 그럼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의 패턴이 50점대 후반만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험에 같이 쳤는데 점수는 좀 더 낮아졌지만 조금 올랐는데 우리가 정재모 군 있잖아요. 1교시 60점 넘었어요. 이제 가능성이 확 올라간 거죠. 그죠? 2, 3교시가 좀 엉망인데 또 4교시도 60점 넘었어요. 요번에 시험을 총평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합격자도 많이 나왔지만 어떤 식이었냐면 계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점수를 확 다 줬어요. 높은 점수 잘 풀었으면. 근데 이런 기회는 앞으로는 잘 쉽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안타깝지만 나중에 한번 언급할 때인데 우리 또 연구반에 59점이야. 죽을 노릇이야. 59점이면. 59점이면 말이 59점이지. 요 금이죠. 금 살짝만 발 조금만 더 걸쳤으면 합격인데 합격한 사람보다 더 잠 못 자는 거지 막. 죽는다 죽어. 그렇죠? 피눈물 나는 거지. 근데 이게 좀 악담은 아니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59점까지 간 사람들은 장기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허들이 높아 보이지만 그냥 확 뛰어넘어가지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지. 갔는데 여기까지 올라갔고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 그렇게 안 돼. 시험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하면 기술사 시험은 나한테 맞는 시험이 와요. 내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맞는 교시가 오면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장희재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1교시에서 4교시가 70점이 넘었어요. 교시가 엄청 잘한 거지. 그죠? 그 정도면. 그래서 그 정도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아니 힘들. 그래서 한 교시가 70점만 넘으면 그냥 거의 합격권으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점수. 그런데 공부에 대한 약간 뭡니까? 약간 메커니즘이 약간 무너져 있는 상태는 2, 3교시가 이렇게 약간 무너져 있어요. 약간 정제 그 친구처럼. 근데 1교시가 점수가 항상 많이 올라왔다는 것들은 정말 마음에 드는 거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답에 대한 서브노트를 내가 지금 받고 절에 올라가고 1년 동안 그걸 통달해서 외운다 하더라도 합격자는 안 나와. 신기하게 안 나와. 그 이유가 뭡니까? 라면 그 서브노트를 작성했었을 때에 대한 집중과 흐름을 파악한 사람이 그 서브노트의 주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했을 때 합격자가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정답, 그죠?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이번에 장모 누군가가 합격했으면 서브 좀 달래라. 그 서브 본 사람이 합격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 서브를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서 채굴 해가지고 뭔가를 파는 것보다 더 힘들어 실제로. 왜? 이러한 형태로 딱 돼 있는데 가서 사는 건 편한데 그게 다 내 거다. 뭐로 지어졌지? 외관은 보면 어리어리해.
근데 내부가 뭘로 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 집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을 샀다 그러면 가면 내가 그 집을 지어진 사람은 이 메커니즘을 다 알아. 그럼 이 집을 이런 면적에 맞게 기둥에 맞게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면 나는 이 구조를 아니까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집만 딱 돌려받은 사람, 이 집이 제일 좋은 집이야. 딱 받은 사람은 구조를 어떻게 변경해? 손을 못 대는 거지.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이거 지어졌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다는 알지만 절대 내 거 하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이 기둥에 대한 이해도를 기초 실력처럼 차근차근 해야지만 나중에 집에 대한 구조를 봐도 그래 그거 그리고 좀 더 쌓아야지만 그거 단계별로 올라가더라는 거지. 뚝 떨어지진 않나요? 그죠?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죠. 뭡니까 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합격했어. 특히나 그죠? 지지난주에 술 마신 사람이 합격된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다들 그렇게 느끼겠지만 부럽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형태로 오면 다음에 또 나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 내가 알기로는 진짜 모르는 놈인데 합격 이렇게 하면 자기 실력만 까먹게 돼. 그러니까 나중에 햄버거 먹어가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합격한 사람 햄버거 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볼 때 한번 봅시다. 그죠? 이제 막바지가 1권이 이제 끝이 날 지경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한번 가볼까요? 1번에 자동 방화 셔터에 대한 구성과 성능 기준을 해라. 그죠? 25점짜리 내기에는 약간은 부족할 수는 있으나 이 자동 방화 셔터는 88회하고 112회 때 나왔어요. 88회하고 112회 때 자동 방화 셔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일체형이 삭제가 됐어요. 일체형 방화 셔터가. 일체형 방화 셔터 이제 두면 안 돼. 원래 이제 각 관할서 소방서마다 일체형 방화 셔터의 문제점 끊임없이 지적해 왔어요. 문제 많다. 왜 그렇습니까? 시공도 허접해. 근데 시공하고 난 다음에 유지 관리는 더 허접해. 그리고 몇 년만 지나면 쪽문이라고 하는 그 문 있죠. 부착되어 있는 문, 일체되어 있는 문이 이렇게 약간만 열려 있는 상태로 셔터를 내리면 덜려 있어. 그러니까 연기의 입출임이 너무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화구역이라는 개념이 될까? 안 돼. 그래서 원래는 한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원래는 셔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관점입니까? 그러면 벽과 문이에요. 셔터는 벽 플러스 문이에요. 벽은 우리가 내화 구조를 해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문은 관통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화 구조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비차열에 대해서 얼마 정도 봐라. 1시간만 보지. 비차열에 대해서 1시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편법을 쓴 거지. 요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쓰면 안 되겠어. 일체형. 일체형은 그냥 셔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런데 셔터에 설치되어 있는 주가 쪽문이라고 하는 부분들. 쪽문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유지관리, 설치하고 유지관리 문제점이지. 유지관리. 절단 나는 거라. 설치가 안 했으면 좋겠지, 이렇게. 그래서 날렸어. 날렸는데 다 날리고 나니까 약간 좀 우리가 강리 입장에서 애매한 기준이 있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런 기준이 있었거든. 셔터하고 인접돼 있는 몇 미터? 3미터 이내에 쪽문 돌았었는데 3미터까지 날아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셔터하고.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지. 원래 있는 형태로 셔터하고 문은 유지가 돼야 되지. 쪽문만 날리고 기본적으로는 방화문은 유지가 돼요. 입출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겁니까? 라면 그냥 아예 내화 벽체의 개념입니다. 내화 벽체. 반드시 무조건 쪽문을 설치하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진 않아요. 어떻습니까?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이해하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있죠.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돼 있으면 전체 네 방향에 전체 다 방화 셔터 설치돼. 여기만 설치되지. 그러면서 질문하는 여기 왜 쪽문을 설치 안 하고 쪽문 설치 안 하고? 그렇지 않다고. 아예 내화 벽체는 정해져 있고요. 내화 벽체에 준하는 거 출입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설치하는 거지. 이거를 과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 일체로 묶을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일체는 안 돼. 기둥과 문으로. 그죠?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방화 셔터의 쪽문은 이따위로 설치됐었거든. 이따위로. 지금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설치돼야 되는 거야. 요 부분도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내와 성능이 있는 벽체로 이렇게 이해되겠지요? 그래서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죠? 그래서 일체형 방화 셔틀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언급하고 나머지 기준을 적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죠? 셔틀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죠? 그래서 기준에 대한 삭제에 의유하고, 그리고 방화 셔터는 방화문하고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내와 차연, 개폐 성능 똑같은 거니까 같이 한번 보고, 답을 잘 썼던 이유는 개정 전 후가 어떤 기준이 바뀌었으며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는지를 써주자는 거지. 되겠지요? 이런 것들. 다음 답도 잘 적었어? 셔터에 대한 구성들, 문제점이 항상 있다고 인식을 하세요. 항상 방화 셔터는 못 믿을 놈이구나.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 벽하고 방화문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하세요. 잘 적었네요. 그죠? 성능, 시험 기준 잘했지. 이번 한번 가볼까요? 발코니 확장. 큰 문제점이다, 그죠? 발코니 확장. 이렇게. 원래 이제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로 가야 돼요. 공동주택에 원래는 우리가 공동주택의 모든 기준을 다 완화해서 놨어. 완화. 하지만 특이사항에 피난 안정성을 조금 더 확보해 놨어요. 피난 안정성은 좀 더 올려놨어. 그래서 4층 이상부터는 우리가 양방향 피난, 2개의 계단으로 피난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지. 2개의 피난 계단으로 했어.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대피 공간을 두든지 하향식 피난구를 두든지 과거처럼 경량 칸막이로 인접 구역으로 피난할 수 있게 놨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공동주택은 거의 다 모든 기준이 완화인데 피난 안정성은 높였구나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더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여러 설치되는 곳이 발코니 쪽이었지. 발코니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라면 발코니. 그죠? 면적이 먼저 안 들어가. 면적이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면적이 포함이 안 되니까 소방시설 넣었어, 안 넣었어요? 과거에. 소방시설 아예 안 넣었어. 소방시설이 0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넣었지. 그렇죠? 할 필요 없어, 이런데. 야, 이제 좀 해. 근데 법상으로 보면 안 해도 됩니다. 법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다들 도면에 반영돼 있지. 그림을 하나 딱 그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거실. 요게 발코니예요, 발코니. 발코니에 벽체를 약간 올려서 통창을 해놓지. 여기 발코니. 발코니의 가장 큰 특징은 나중에도 한번 그리겠지만, 요 문제하고 3번 문제하고 그리고 2교시에 되어 있는 4번 문제가 같은 이유이에요. 전부 다 연결. 요렇게 화재가 확대될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죠? 밑에서부터 화재가 상층으로. 요게 이제 3층형이고, 이게 4층이다라고 하면 3층에서 4층으로 외벽을 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뭐가 없어졌습니까? 이게 없어졌어. 없어졌고. 그럼 이게 없어졌어 또. 이해됩니까? 이거 없어졌어. 그래서 발코니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개념이 이게 없어진 거지, 기둥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까? 요렇게만 지금 쓰고 있어요, 현장에서. 이런 거지, 지금. 없어졌어. 발코니 확장. 면적이 늘어나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전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거실 면적이 확장됨으로써 면적별 세수가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해 거지. 야, 그렇게 해도 되겠어. 아주 좋은 생각이야. 돈을 좀 걷어야 되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지금 어떤 개념입니까? 요거 없는 개념에 대한 요거도 없어. 요거도 없어졌어. 통창으로 해서 커튼홀이라고 하는 구조로 바뀌었어. 하부에서 화재가 올라오는 형태에서 취약한 구조로 계속해서 변해되고 있어요. 그 고민을 계속 해야죠. 발코니, 외벽에 대한 연소 확대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창문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창문 플러스는 뭐로 갖고 갑시다 하면, 창문이 있으면 가연물하고 화염이 접해지겠지. 외벽이 중요해. 외벽 중에 가장 심각했던 애가 뭐였어요? 외벽 가연제 1순위. 드라이비트. 무조건 따라와야지. 드라이비트. 네가 말하는 외단열. 그래 좋다는 외단열. 하지만 불하면 아예 못 나가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막고 불을 떼는 거와 똑같아지. 한번 고민해주세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체하는 게 좋겠어? 창문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고민을 많이 했네요. 그죠? 플래시 오브 이후에 분출되는 하염의 창문의 형태에 따라서 중성대 잘 그렸어요. 개념을 잘 잡으세요. 창문으로 인한 어떻게 그 창문 형태를 어떤 식으로 바꿀까? 그리고 가장 돌아가자는 거지. 이렇게 가자는 거지. 커튼은 안 돼. 그죠? 발코니 확장 안 돼. 그리고 발코니에 관련되는 스펀들이나 캔틸로바를 높이자는 거지. 가자. 과거를 회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고리에서.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요렇게 다 썼지. 소방적, 건축적. 요거는 외우세요. 몇십 번부터. 그죠? 스캔들 사망설 이렇게 해서. 요 구조 잘 적었지. 요렇게 확대돼. 그죠? 추가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요까지 분출돼 있던 화염은 어떻게 화염에 대해서 에너지를 전달할까, 열 전달할까? 복사해. 복사. 레이저 파처럼 가연을 시킬 거라는 거지. 이해되겠지요? 여기 점화원이면 똑같이 이렇게 돌려보면 돼요. 막히지 않는 이상에 관련되는 부분들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 가연제가 타기 시작하면 내부에 화재가 확대해 줄 거예요. 복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점열원 4분의 파이씨 기억납니까? 이렇게 공식하고 뭐 보면 되겠지. 이것도 잘 적었어. 중성대 고려해서 답안 놓고 중성대 상부에서 분출하면 어떻게 되고 대책은 어떻게 할까요? 창문은 항상 종장이 좋냐 횡장이 좋냐 해서 잘 이해하세요. 그렇죠? 요렇게 끊어서 잘 이해하면 요렇게 하염이 가버려. 그렇죠? 그리고 외벽은 요렇게 접으면 돼요. 두 개를 완전히 잘 이해해서 분리해 놓으세요. 중요해요. 이렇게 다 놓고.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도 똑같다. 그죠?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는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적으면 아파트라고 불리는 공동주택이다. 그죠? 공동주택의 원래 대한 정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 그리고 4층 이상부터 해서 양방향 피난이 되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아파트가 뜻하는 바가 크네요. 한번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잘 이해하면 계단 두 계단 계단했어. 계단을 내가 못하겠대. 계단을 못하니까 이때 계단은 복도식이었거든. 복도식을 못했어. 복도식을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면 실내부에 발코니 쪽으로 해서 옆집으로 가면 되지. 발코니 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경량 칸막이. 경량 칸막이 갔어. 경량 칸막이에 짐을 많이 쌓아두니까 옆집으로 탈출을 못하는 거지. 야 그래서 야 발코니부터 없애자. 발코니부터. 발코니 없으니까 인접으로 갈 데가 없거든요. 어찌해야 될 것 같아? 대피 공간 만들게요. 대피 공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대피 공간 가장 큰 문제점. 내가 단톡에 답만 해도 합격합니다. 라고 해서 얼마나 간단한 방법을, 기술사 시험을 답만 말해도 합격한다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 그래도 안 한다? 이렇게. 대피 공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가 건져내줘야지. 누가 건져내? 누가 보통 구출하는데 건져내주는 거지. 약간 낚시 같은 느낌이지. 그 대피 공간에 있으면 바늘 이렇게 놔가지고 야 하나 물어봐. 내가 건져줄게. 건져주는 거 필요하죠. 일시적이라는 것들. 중요한 말이야. 일시적 대피만 가능해요. 이건 또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끄면 피난안전구역도 마찬가지야.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도 완전한 데가 아니죠. 맞습니까? 가 있었는데 구출하러 아무도 안 와. 그럼 죽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일시적인 피난이라는 것들에 대한 단점이 있지.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있죠? 집에 대피 공간 있는 뭐 이런 데 못 살아봤습니까? 어?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죠. 주상복합은 없어요. 아파트. 뭐 어떤 문제점이 또? 사생활 노출. 대피 공간이 무슨 대피 공간에서 생활하는. 많이 지금 좀 위축되셨네요. 집에서. 대피 공간 생활하십니까? 대피 공간에서 생활하면 안 되는데. 창고로 사용. 본인 집 얘기는 그만하고. 본인 집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소방 안전 쪽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대피 공간은.
지금 문 개선, 그렇지. 방화문이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방화문이 이제껏 비차열이었어. 비차열. 최근에 이제 차열 방화문이 바뀌었지. 차열. 이때 딱 차열하면 당구장 표시 딱 해서 시험 기준이 같이 기억이 나야지. 그죠? 어떻게 테스트 하더라. 어떻게 차열 시험 어떻게 하더라. 안 해도 통과하더라. 한번 봐야 되지. 그 비차열로 다 했었어요. 차이는 언제 바뀐 거예요? 차열 언제 바뀌었을 것 같아요? 16년도에 테스트를 합니다. 화보에서. 야, 봐. 비차열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봐. 이렇게. 우리 방화문 테스트 똑같아요. 로거든, 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찢고 이렇게 구역실을 만들어 놔봤어요. 마네킹을 두고 이렇게. 그죠? 그 방화문을 딱 달았어. 그런데 이 실내에서 20분 만에 한 40도, 60도로도만 3, 40분 만에 거의 90도 넘게 왼쪽 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방화문. 그죠? 안에 있으면 녹아내리는 거지.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이제껏. 그래서 17년도부터 해서 개정 방황되고 18년도부터 해서 18년, 19년도 입지 아파트는 반영돼 있어요. 그 전에 아파트는 비디오폰으로 필요하면 안 되겠네. 아니, 돼요. 되는데 어떻게 해라고. 아니, 찬물 한 바가지 뜨고 계속 이렇게. 농담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든지. 답이 없어. 그렇죠? 아니, 밖에 문 열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문 열어놓아서 방열을 최대한 크게 하지 않는 이상은 외벽에 가스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답 없는 거지. 솔직히 답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안 되겠어. 어떤 식으로 답을 찾을까? 3번에 하향식 피난문 가자는 거지. 하향식 피난문. 하부로 내려가는 것들만큼 안전한 피난이 없어요. 2계층 이하로. 지금 하부로.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엄청 중요해. 그죠? 그래서 지금 하향식 피난구는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가 뭐하고 또 유사합니까? 하면 방화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성적이. 방음 덮개가. 그죠?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문제점 또 뭐가 있어요? 3번을 같이 이제 겸해서 할 거니까, 이것도 같이. 하향식 피난구의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방범. 열고 내려가면 돼. 열고 내려가면 된다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뚜껑 열고, 예? 딱 여는 순간, 삐릴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됐습니다 하고 있어. 그런데도 그냥 듣고 내려가면 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쁜 짓 하면 돼. 이건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라, 나쁜 짓 해도 답이 없어, 지금. 이거 한번 시끄러워지면 난리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포스코에서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덮개를 여기다가 락을 걸어놨어요. 락을. 어떤 락을? 감지기에 연동되는 락을 해놨지. 이것 또한 불법에 가까워요. 지금 법상으로. 이거 하면 안 돼. 전기적인 설비는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든. 근데 이걸 했다가 불 났는데 이게 만약에 해정이 안 됐다. 그럼 다 죽어. 그럼 포스코는 고소하기로. 특성 회사 얘기하면 되는데 포건설사 뜻이나 P건설 심각. 근데 이거를 안 하면 방범에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 덮개가 1.5D 철판하고 똑같아요. 밟으면 층간소음. 또 세 번째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윗놈이 탈출해가지고 미리 열고 층간 5계층이니까 미리 열고 도망가 버렸어. 밑에 있는 화재가 올라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연소 확대에 대한 관통부가 돼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아직까지 답을 찾아가고 있는 입장이 없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하향식 피난구는 방화문 성능이랑 유사할 텐데 기준은 어떻게 생겼어요? 항상 첫 스타트는 개요에 양방향이 중요해요. 양방향 피난으로 갑시다. 이렇게. 방화문 성능 덮개 잘 해놨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설치 기준 잘했고요. 이렇게. 사다리도 여러 가지 방식인데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방식은 우리가 이제 펼쳐지는 방식을 많이 해요. 그죠? 접혀 있다가 접이식이라고 해서 우리 펴면 요렇게 설치. 이렇게. 그래서 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다리가 약간 휘어.
이렇게 설치되는 거죠.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죠? 안전하지. 왕관기처럼 이제 안 죽고. 잘 돼 있다, 그죠? 외울 때 참고하시라고. 뭐 자기만의 독자적인 방법도 중요하고, 재밌으면 그냥 찾아서 외우면 됩니다. 경계벽은 2개만 쓰면 됩니다. 경계벽은 뭡니까? 라면 세대가 2개가 있어. 그거 벽체지, 벽체. 이 벽체의 가장 큰 형태는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못 지나가게 만드는 거 1번. 2번째는 소음, 차음에 관련된 소음하고 연소 확대 방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실내부에서도 뭔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실내에서는 간막이 벽. 이 기준이 삭제됐어요. 안 해도 돼. 되겠습니까? 실내부에서는 구획실 용도에 구획을 시켜라 해서 간막이 벽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경계벽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 있고 건축법의 기준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2개만 조금 더 주의합시다. 그죠? 어떤 용도로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죠? 왜 이렇게 하냐? 성능 위주 가면 이게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한 19cm 이상 정도 되거든요. 지금 경계벽이 이걸 갖다가 30cm로 할게요. 뭐 내화 성능은 또 높이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좋다. 그래라. 20은 당연하고요. 보통 20cm로 보통 많이 하는데 19cm니까 30cm 이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와. 잘했네. 그래라. 네가 잘하겠다는데 뭐라고 하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엄청 기준을 잘 적었어요.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법과 건축법이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조금 더 구분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20cm니까 20cm 많이 반영하고 있어. 20cm. 그죠? 규정을 구분해서 해놨으니까 살펴보시고, 구조적 강도에 대한 탄성계수 이렇게 좀 이해합시다. 이 구조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을 뭘로 쓰느냐. 그죠? 자, 건축물에 대한 구조. 건축물의 구조는 크게 딱 2가지만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철근하고 뭐? 철근하고 뭐? 콘크리트지. 이걸 갖다 부착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거의 이상적인 궁합이에요. 그죠? 콘크리트는 어떤 성능이 뛰어납니까? 콘크리트는 어떤 성능이? 하중을 받는 게 완벽해져요. 엄청 튼튼한 것이. 얘는 인장력이 엄청 좋아. 잘 휜다고. 그죠? 얘 단점이 하나 있지. 열에 대해서는 둘 다 취약해요. 열로 인해서 열 팽창 지수가 달라서 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죠? 근데 열에 대해서는 둘 다 취약해져. 얘네들 온도는 기억이 몇 도? 맨지 몇 도? 538도? 하면 2분의 1로 준대. 뭐가 주는지 모르겠지만 2분의 1로 줄어가지고 얘가 휘어진대. 그죠? 고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콘크리트는요, 열 갖다 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어떤 문제점 생기더라? 폭열이 생길 수 있죠. 이때 폭열이라고 쳤고, 얘네들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고강도에만 해당돼요.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요것도 25점짜리로 하나 냈었고, 하나 더 추가로는 뭐, 열 갖다 대면 애가 이 상태가 돼버려. 뭐, 중성화돼. 중성화. 되겠습니까? 원래 콘크리트는 어떤 상태예요? 콘크리트 상태를, 나는 소방감리라서 콘크리트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소방감리지만 소방도 잘 모르겠고요. 뭘 잘 모르겠어요? 콘크리트는 무슨 상태? 알칼리 상태예요, 알칼리. 알칼리 상태로 부식이 되지 않게 이렇게 층을 세줘요. 그죠? 그 애를 뭐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게? 철근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부식이 안 생겨. 신기해요. 그죠? 철근이 안에 있고 이렇게 콘크리트 감싸면 내부가 부식이 안 생겨. 알칼리 상태라. 그죠?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더라? 시험에 10점짜리로 낸댔는데 무슨 상태? 명태도 아니고 무슨 태? 부동태. 부동태. 되겠습니까? 와, 이게 진짜
너무 괴로운 수업 아닙니까? 명태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답 떠오르고 한심해. 나중에 시험장에서 명태 쓰고 있으면 옳지 같은데 이 부동태라고 하는 부분을 엄청 잘 이해하세요. 부동태. 그죠? 부동태는 우리가 산성도 하고 전이차에 따라서 실제로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를 얘기해요. 부동태 피막이 생성되는 거지. 이 피막이 알카리성일 때 존재해요. 근데 중성화되면 이게 수산기가 사라져버리면서 없어져. 그게 중요해요. 중성화되면 위험한 게 뭡니까? 라면 부동태 피막이 사라져서 부식이 돼. 중요해, 엄청 중요해.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요 두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했었을 때, 그러면 강도도 견디고 인장력도 견디고 어느 정도로 정리됩니까? 하면 요 공식 하나 쓰는 거지. 탄성계수는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 수직 응력이랑 관계식 형성돼. 이때 법칙을 훅의 법칙이라 불러요. 훅의 법칙은 다시 한번 설명할 테지만 변형이 왔었을 때, 일정 변형이 왔었을 때 수직 응력은 저항력이라고 보고 얼만큼 견디니를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탄성계수는 수직 응력과 비례를 하고 그리고 변형률의 반비를 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반오세요. 열을 갖다 대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열을 갖다 대면 곡선들이 이렇게 돼버려. 이게 고온, 이게 저온 이렇게 돼. 그러면 얘가 X축이 변형률, Y축이 수직 응력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의 변형을 줬어. 변형을 딱 줬는데 얼만큼 내력이 생기느냐라는 거야. 되겠나요? 이렇게. 저항력이 이만큼 감소됩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잘 이해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용어 중에 좀 특이사항을 두 가지를 정리해서 하나만 더 하면 이렇게 변형이 오거나 탄성이 왔었을 때 두 가지 용어, 탄성과 소성에 대해서만 조금만 정리해 놓으세요. 탄성과 소성. 탄성은 휘었다 돌아가는 거. 휘었다 돌아가는 거고요. 소성은 이제 넘지 말아야 될 강을 넘어간 거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그죠? 한번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였다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범위고요. 더 이상 꺾여서 못 돌아오는 거. 이걸 탄성영역이라 부르고 소성. 우리 소방에서는 탄성영역만 공부를 하면 돼. 소성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연력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건데 우리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그래서 탄성을 좀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내진에 대한 시정수라는 용어. 시정수가 아니고 무슨 수입니까? 세장비.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세장비라는 용어를 같이 갖고 올 수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봐놓고 그 다음에 그림 잘 그렸고요. 요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내 그림 한 번도 안 나왔던 그림이지만 내 거를 이렇게 정리해야 돼서 그죠? 그 콜근 철근이랑 콘크리트 구별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하나씩 훅의 법칙으로 법상으로 나와 있는 온도에 따른 요거 잘 한번 해요. 노출되는 철근 자체가 500도가 넘어갑니다 라는 말은 플래시오버하고 똑같아요. 되겠습니까? 500도 정도만 돼버리면 실제로 붕괴가 돼버려요. 제일 취약한 구조는 뭐가 있을까? 철근으로, 표면이 철근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대요. 철근은 아니고 철로 되어 있는. 무슨 구조? 오늘 점심에 먹을 것 같은?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 판넬. 이렇게. 오늘 점심에 먹을 것 같아. 20분 남았어. 집중해야지. 이렇게. 봐놓으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갖고 갑시다. 그 다음에, 잘했어요. 화면을 조금 더 보긴 힘들겠지만, 실제로 있는 프린트물 온 부분에서는 잘했어요. 똑같은 내용이고, 화재에 대해서 얼만큼 취약한지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넣어놨어요. 그렇죠? 중성화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 생깁니다. 중성화. 콘크리트를 안 쓸 수는 없는데, 중성화는 CO2 때문에 생기고, 안 들어갈까요? 열 때문에 생기고요. 열이 우리가 500에서 600도 정도로 생각합시다.
500에서 우리 책에는 580도 정도로 해놨는데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 온도에 노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온도에 대한 기준점은 다시 이해할게요. 플래시오버 이후 정도 돼요. 그럼 우리가 책 기초 때 다시 봤던 거 한번 볼까요? 그림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래서 플래시오버 이후에는 어떠한 것을 고민하자 했어요? 플래시오버 이후에는 뭘 고민해라고? 뭐? 내화 성능을 고민해야지. 이때 내화 성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화 구조인지 여부가 열에 관련돼서 재사용이 가능할 만큼 견디는지 내화력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때 이유를 잘 이해하세요. 이때는 방화가 중요하고요. 또 피난 관점으로 해서 모든 역량이 다 집중하고 있어요. 이때 이후부터는 확대되는 걸 방지하는 거 하나, 구조가 견디는 거 하나. 내화 성능 잘 이해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콘크리트는 열 갖다 대도 생기고요. 이산화탄소 때문에도 생길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콘크리트가 뭔데? 수산화칼슘이죠. 수산화칼슘. 이렇게. 콘크리트다. 얘가 부동태 피막을 형성해서 콘크리트도 보호하고 내화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열 갖다 대거나 CO2가 많이 돼 있으면 이 두 개가 같은 현상이죠. 이때 우리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뭡니까? 연소 때, 화재 때라는 거지. 콘크리트는 세 가지를 질문해요. 첫 번째는 아까 했던 폭열, 고강도 때. 두 번째일 때는요, 색상의 변화, 물리적인 형태에 대한 변경. 세 번째는 중성화. 콘크리트를 한 번 더 고민하자는 거지. 마찬가지인 거죠. CO2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다. 화원에 의해서 부식이 발생될 수 있고, 화원, 그리고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반응식 외워두세요. 제가 법상으로 반응식 5가지는 꼭 암기하고 갑시다라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1번, 반응식 다 할 필요 없어. 근데 이것만 꼭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라디칼 반응. 119회 나왔어요. 라디칼 반응. 라디칼 외우세요. 예, 수산기, 수소기 뭐 이런 거 있죠? 연소 확대되는 주 원인. 두 번째 공식은 또 뭘 외우라고? 두 번째, 배터리 외우세요. 배터리, 합격 배터리. 납하고, PB로 되어 있는 납과 또 뭐? 알칼리. 알칼리에 대한 반응식. 반드시 외우세요. 세 번째는 부식 메커니즘 외우세요. 그걸 알고 계신 분이 그래 안 외우고 뭘 외우라 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정작 나는 외우진 않았다네. 오늘은 또 허리가 좀 안 좋으실 거고 예정이죠, 예정. 네 번째는요. 3종 분말. 다 돼가는데 이제 암기만 시작하면 되겠는데 그 내용을 벌써 이제 7, 8개월 만에 알게 되는 3종 분말. 소화약제가 얘네들이 열에 엄청 취약하거든. 열에 의한 분해 반응식. 엄청 중요해요. 5번째가 해보세요. 되겠죠? 비누화 나는? 예? 비누화 나는? 비누화 좀 어렵지. 비누화는 한 번은 나올 때까지만 외우는 건데 중요한 5가지는 포함이 안 되지. 비누화는 뭐 외우고 싶으시면 외우면 되는데 오늘 안 외우고 싶으세요? 일종의 비누화 오늘 안 외우고 싶답니다. 내일 외우신다. 내일 5가지 외워놓으세요. 하나도 안 어렵지. 그렇죠? 진짜 이건 우리가 신기하게 의외로 반응식이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요. 간혹 미친 듯이 하면서 6번이라 이렇게 보면 위험물 중에서 물하고 반응했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삼류위험물이 물과에 대한 반응식, 이거 간혹 나올 때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메인 5가지에는 안 들어가요. 하나만 해놓으세요. 그죠? 이렇게 나머지를 보고 잘했네. 답
보기도 시원하고 그죠? 네. 반응식은 책에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안 적었어요. 뭐 봐놓고 25점짜리로 한번 넘어가서 25점짜리의 1번이 방한문이에요. 방한문은 방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출이 거의 많이 안 됐어. 그래서 방화문은 최근에 기출됐던 거는 118회 때까지 한번 나오고, 방화문은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죠? 관통부의 역할을 해요. 관통부. 방화문이다 라면 중요한 거 적읍시다. 관통부 역할. 방화문은 지금 가장 핫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면 차열 방화문이라는 게 중요해요. 방화문. 현장에서 좀 이슈되고 있는 문제점은 또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방화문은 최근에는 좀 개선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점이 많은 방화문이 있어요. 어떤 방화문입니까? 유리만 부착되어 있는 일반문. 이때 유리는 방화유리예요. 방화 성능이 있는. 방화유리는 3시간까지, 우리나라의 제품 거의 2시간까지가 최대 맥스입니다. 유리가 부착되어 있는 일반문이 있어요. 일반문을 유리가 부착되어 있는 방화문으로 오인해서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것들을 감리가 잘 잡아내면 되는데, 항상 모든 소관은 건축인데 소방 감리가 못됐다고 욕들어. 그래서 방화 유리가 부착되어 있는 일반문, 얘랑 유리 방화문하고는 다른 겁니다. 달라. 그렇죠? 그러면 내화 성능은 뭘만 봅니까? 라면 내화 성능은 얘는 유리의 내화 성능만 보고 얘는 문의 내화 성능을 봐. 자체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는 다 본다고. 얘네들은 뭘만 봅니까? 요거만 봐요. 그래서 감리가 잘 봐야 돼. 시험 기준을 잘 이해하세요. 방화문은 내화 구조의 벽체하고 달리 차열성을 이제 보기 시작하죠. 차열, 화염을 보기 시작했어요. 차염, 차연 성능을 봐요. 그 다음에 개폐력, 기타 등등을 봐요. 문세트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봐. 그렇죠? 차열 방화문을 쭉 안 보다가 이제 보기 시작했을 때죠. 그래서 얘에 대한 시험을 기준을 잘 이해하고 봐야 돼. 얘를 예상 문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시험을 한번 적어보지. 이렇게 했어. 그렇죠? 잘 적었어. 성능 기준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방화문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면패드냐 균열 게이지는 하는 데도 있고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반드시 해요. 균열 게이지. 요거 또는 요거. 얘 반드시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균열 게이지 중에 첫 번째 거 6mm 균열 게이지 핀으로 찔러서 이동이 얼만큼, 화염 전파 거 하나 이렇게 봐요. 꼼꼼하게 봐놓으세요. 잘했지. 이렇게. 그죠? 같이 잘했어요. 개요 점수 됐어요. 그죠? 방화문에 대한 개념이다. 갑종을종은 어떻게 정의 구분, 시험 성적 관련해서 잘했습니다. 문세트까지 내화시험에 대한 상세 시험, 문세트까지 정리를 했어요. 방화댐퍼는 제일 핫 이슈. 별표 3개에서 얘는 다음 시험에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동 방화댐퍼. 자동 방화댐퍼는 99회 때, 115회 때, 116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요번에도 좀 이슈지. 기준이 변경됐거든요. 변경되면서 관련된 기준을 좀 더 보자는 거지. 우리가 그냥 파이어 단파, FD라고 보통 불러요. 파이어 댐퍼는 쉽게 얘기하면 관통 부위에 화재에 대한 확대를 방지시켜주게 쓰는 거지. 그죠? 얘 고유에 대한 특징을 한번 봅시다. 패시브적인 거야. 동작은 기계적으로 동작할지언정 이 자체에 대한 성질은 패시브적인 거죠. 그러니까 건축적 방화 성능을 가진 거예요. 하염을 차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성능이 필요합니까? 쭉 다 틀리다가 이제 좀 명확한 기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개정됐으니까 개정 기준을 외워야 되지. 중요해요. 그죠? 관련법이 명료하게 없어요. 우리가 상충하고 있는 장면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상충이 뭡니까? 라면
재연의 덕트가 방화구역을 관통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방화구역 관통하면 FD 달아야 되죠. FD 달았는데 FD 성능이 미흡해서 전체 재연을 망칠 수가 있어. 그래서 국토해양부 질의하신 답변에는 어떤 식으로 재연 성능이 설치되는 재연 덕트의 경우에는 예외라고 해줬어요. 이게 질의의 신에 있어요. 왜? 재연 성능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급기백이 다 그런 말은 없군요. 재연 덕트. 법상 질의의 신 답변으로는 안 달아도 되는 거지. 100일까지 100이 전부 다. 그거 재연 덕트라고 했었으니까.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FD의 성능이 올라가면 당연히 달아야 될 곳인데 FD가 명료하지 않아요. 상태가 엉망이야 아직까지. 유지관리도 안 돼요. 법적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그냥 방화구역 관통부이니까 FD 답시다 할 뿐이지 없어. 그러니까 그걸 개선해야지. 이제 기준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런 게 필요하겠지. 대표적으로 재현 횟룸에서 횡이 나와. 복도를 타고 수직 입상으로 지나가네. 요 부위. 이렇게. 요 부위하고 요 부위. FD를 달아야지. 하지만 달아놓으니까 지가 알아서 차단돼 버리는 거지. 열에 의해서 차단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달지 마. 협의해봐.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인면으로 약간 좀 그리니까 그렇지 평면으로 그렸었을 때 한 3-4군데 있는 데 많아요. 펜룸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 꺾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데 많습니다. 근데 한 군데, 뭐 2군데, 3군데, 4군데 이렇게 돼. 건축 설계 잘하면 이걸 다 때리는 낫지. 이 중에서 한 군데만 오동작 놔도 재현 전체가 목통이 됩니다. 많아요. 해결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라. 법이 엄청 좋아졌어요. 기준 좋아졌어. 어떻게 이제 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황들, 시험 기준에 대한 부분들 상세하게 요거 배우세요. 내화 시험 막 외우세요. 내화 시험. 그리고 판정도 마찬가지인 거. 그죠? 일정 이상 등급이 돼야 됩니다. 같이도 잘했어. 어떻게 구조다. 패시브적인 구조는 간단하지. 그죠? 방화단표에 대한 설치 기준, 새롭게 변경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설명할 테니까 보고. 그 다음에 3번은 답 잘 적기가 힘들죠. 3번에다가 하나 적으면 화제가 확대되어 가는 것들 하나 적고, 확대 관점을 하나 적고,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깔끔하게 적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실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했어. 실이 복도로 가네. 복도. 그죠? 또 실이 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외벽을 타고 갈 수 있어? 복도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계단으로 가. 계단으로 간 다음에 관통 부위로 가. 관통 부위. 그죠? 그리고 건물 전체로 가. 전 건물로 다 가. 그 다음에 인접 건물로 가. 어떻게 막을 거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형태, 실에서 복도까지는 반드시 들어가는 방화문 구준을 잘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틈새부터 해서 다 잘 얘기해야 되지. 외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재질이 중요하죠. 재질. 그래서 지금 몇 층 이상, 뭐 9m 이상, 뭐 이상 해서 외벽에 관련돼 있는 재질이. 그렇죠? 이게 외장재. 관점이 엄청 중요해. 복도하고 하면 구역이 엄청 중요하지. 방화구역이 엄청 중요해요. 계단에서 전 건물이면 연돌이 중요해. 연돌이. 우리가 핵심적인 것들만 잘 한번 정리하지. 인접 건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유소라고 하는 형태 중요하고요. 비하 이런 것들 중요해. 그리고 특징이 방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흐름을 쭉 이해하면서 어떤 기준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정리했어요.
그래야지만 채점하기가 용이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화재는 이렇게 커버렸는데 그냥 나는 이런 대책이 막연히 필요하다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특히나 3번 문제는.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화재가 확대되어 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대한 대책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지. 답을 쓸 때 얘 형태가 화재 확대 개념이면 이렇게 적고 절반에 대한 대책으로 쭉 적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 적으면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간혹 틈새에 대해서는 당구장 표시에서 간단하게 이런 형태를 보면 리프로그, 포크트로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의 연소 확대냐 외부적 연소 확대냐 두 개를 구분할 거야. 각각의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제 바로 나오기는 힘들어. 흐름상으로는 이해를 해도.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잘 적었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필요한 것들 엄청 세밀하게 잘 적었어요. 이렇게. 네. 상층부 연소 확대 때 어떤 것들 주안점으로, 관통부 어떻게 주안점으로 볼 거냐, 이렇게. 방화구에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명료하게 적는 거죠. 참고로. 그 다음에 4번은 했었는데, 그죠? 4번은 다시 한번 메모 체크하면 93에 97에 118회 때 나왔대. 93에 97에 118회 때. 하지만 계속해서 들어온 핫 이슈예요. 공동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피난 안정성을 확보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많이 중요하게 보세요. 개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돼요. 공동주택이 피난 안정성을 그렇게 높인다고 자꾸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시설은 다 완화를 해서 적용시킵니다. 그건 이 큰 문제다라고 적어. 이해되겠습니까? 네? 공동주택은 다 완화돼 있어요. 심지어 성능 위주 설계도 안 하. 맞습니까? 아파트 50층짜리 있으면 성능 위주 안 한다니까. 피난 안정성을 검증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만 적용할 뿐이지 안 하고 있다고. 이 침통할 노릇이지. 그러면 피난 안정성을 네가 좀 높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그게 되겠어 이렇게 하는 큰 툴 내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똑같은 설명이고 4층 이상의 2개에 대한 직통계단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건 설명을 다 했던 내용이고, 그렇죠? 조명을 어떻게 넣어라, 대피 공간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들도 잘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층 건축물의 피난이 어떻게 대한 위협하다. 그렇죠? 그래서 대피 공간에 대한 기준들 세밀하게 다 적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피 공간 예외 조건 있고 하향식 피난구 추가로 적고 잘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나오는 마지막으로 고강도. 고강도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그죠? 지금 고강도는 우리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고강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면, 최근의 경향을 좀 더 이해하면, 부지는 좁고, 고층화 밖에 안 돼요. 답이. 고층화. 고층화를 하려고 하니까, 기둥이나 벽체에 대한 하중을 받는 면이라고 얘기하죠. 그 형태가 굵어질 수밖에 없어. 자, 요런 형태의 건축물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죠? 가장 좀 세우기 좋은 형태는 이렇게 세우는 게 가장 좋지. 맞습니까? 그래서 하부를 기둥을 좀 더 좁히기 위해서, 기둥이 굵어. 이걸 좁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하면 요렇게 바꿔요. 기둥이.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선합니까? 밀도를 높여요. 이걸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불러요. 굉장히 조밀하게. 조밀한 만큼 단점이 뭡니까? 물을 가득한 채로 멈춰버려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연스럽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고밀도라는 것들 치밀한 구조 이렇게 보통 얘기해. 치밀한 구조. 그리고 플러스하면 높은 함수율을 얘기해요.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 물이 취약한 점, 화재를 만나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 그래서 내부에서 전기 폭발처럼 전기가 터져 나오면서 터져버려. 되겠습니까? 요 세 개가 3종 세트예요. 문제 생기면. 그럼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치밀하지 않은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왜? 어떤 건축물에 가봤더니 1층에는 기둥만 2개 있어. 그죠? 문 열고 들어갔더니 기둥이 엄청 큰 게 2m짜리가.
해운대에 있어. 내가 그 준공 봤어. 그죠? 이렇게 고강도를 계산하니까, 고강도 콘크리트를 넣으니까 한 이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건축감리가 절대 안 된다. 하중 계산 다 하고 구조 계산 다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만한 기둥이 로비에 2개가 떡 있어. 갈 때마다 너무 좀 가슴이 아파. 그죠? 이만큼만 줄이면 시원한 1층을 볼 뻔했는데 안 되는 거지. 요즘에는 엄청 머리 잘 써가지고 설계를 잘 해놔요. 그래서 아니 기둥을 두껍게 할 거냐 고강도로 할 거냐. 고강도로 했으면 두께를 줄일 수 있는데 안 줄여준 거지. 건축감리 소관이더라고. 어쩔 수 없죠. 예. 이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지. 그죠? 포결은 안 나온 지 꽤 많이 됐어요. 포결은 101회 때 이후에 안 나왔는데 나오기 전까지 준비하자는 거지. 그래서 답 잘 쓰기도 좀 쉽지 않지만 좀 더 한 번 더 준비하자. 그죠? 그러니까 포결은 점진적과 폭발적 포결의 2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지금 최근에 대한 대책은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내부에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 가루를 넣어요. 플라스틱 가루를 넣어. 이 가루를 넣으면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이 가루가 녹으면서 숨구멍을 틔워주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겨.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수분이 자연적으로 배출돼서 막고 있는 형태에서 폭발적으로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지. 기초 이론은 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이해하세요. 그죠? 마찬가지로 증기 관련되어 있는 폭발이라면 좀 그렇네. 수증기, 증기창 이 정도를 기초 이론으로 좀 갖고 갑시다. 그렇죠? 머금고 있는 수분이 열받았었을 때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개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최근의 건축물의 특성을 잘 얘기 반영했고요. 그런 다음에 메커니즘 좀 더 세밀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그렇죠? 네. 약간 답을 매길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거든. 그런 범위를 고려해서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이다. 그죠? 앞에서 말했던 책에도 있는 그림인데 보다 더 간략하게 정리대책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각각의 대책들 그죠? 요 부분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야. 폴리플로필렌이라고 하는 섬유 두산에서 개발했어요. 두산건설에서 개발해서 좀 더 확대돼 가고 있고 다른 형태는 또 다른 방법을 좀 쓰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적인 형태는 이렇게 작게 쓰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이 관련되어 있는 형태의 건축적 대책하고 소방적 대책은 조기감지, 조기소화가 아니고 쭉 다 적으면 되지. 그죠? 감지기 어떤 감지기 쓰고 뭐 쓰고 해서 한 3-4줄은 우리 소방에 관련돼서 쓰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뭐 8종 뭐 간단하게 이러한 형태는 위로 올라가는 게 맞겠고 건축적 대책 그죠? 네, 관련되는 부분으로 요 관련된 내용을 한 3-4줄 정도로 더 많이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부분들도 잘 정리했지. 이렇게 책에 있는 잘 정리되어 있는 그림 그리고 메커니즘 종류 2가지 점진적과 폭발적 포결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책 쭉 다 잘 적었지. 결론 부분들은 고층화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형태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자. 소방과 연계하자. 그런 것들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5분간 정도도 못 쉬겠네. 한 2-3분 화장실 다녀오시고 합격자 얘기 잠깐만 듣고 밥 먹고 합시다. 네. 122회 122회 합격자 발표가 이틀 전에 났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태훈이 그만 드시고 지금 집중 좀 태훈이 먹으면서 동원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장희재 연구관 장희재님이 힘들게 이제 합격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되라는 의미로 그리고 공부 어떻게 했는지도 좀 궁금하실 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쭙고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햄버거 쏜탁도 있고 크게 박수를 치면서 응원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반갑습니다. 이봐 자세가 뭐 꽂고 해야 돼요? 꽂고 하셨네.
안녕하세요. 연구반 수강생 장희재라고 합니다. 네. 간단히 저는 지금 부산에서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시험은 학원은 2018년도 4월에 첫 수강을 했어요. 첫 수강을 했던 목표는 그때는 기술사가 목표가 아니었고 소방시설 관리사 1차를 붙어가지고 2차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원리를 알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방기술사 수업을 이렇게 처음 정규반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때 또 그 해 관리사 실기를 또 떨어지게 되고 근데 제가 기술사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주인 교수님 수업 방식이 저한테 너무 좀 잘 맞더라고요. 약간 개그 코드가 조금 잘 맞아서 저는. 그래서 너무 그리고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 수업 진행 방식이랑 그 뭐 제가 알고 있던 하자 안전 기준에 대해서 질문 던지고 전 대답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워서 이제는 그러면 관리사 그러면 때려치고 그럼 기술사를 하자 해가지고 201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사 수업에 답안지를 제출하려고 하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규반 한 3회 정도 수업을 듣고 그때 당시에 좀 같이 공부를 했던 정규반 인원이 있었는데 연구반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저도 같이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8회 정도 8회 정도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첫 시험을 쳤고요. 그래서 첫 시험 치고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120회 또 시험을 치고 또 떨어지고 또 남은 또 연구반 특강을 듣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횟수로는 그 정규반 3회 그 다음에 연구반 6기, 7기, 8회 그 다음 특강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꾸준히 학원은 그만 안 두고 꾸준히 다녔어요. 주구장창 다니고 결석도 한 번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이주인 교수님이 스터디 이끌어준다고 하면은 무조건 참석한다고 하고 학원에 무조건 왔어요. 그 와가지고 했고 점수로는 첫 시험은 56점 받았고요. 두 번째 시험은 44점 받았고요. 세 번째 시험은 52점 받았고 이번에 합격한 시험은 64점 받았습니다. 점수가 좀 들쑥날쑥한데 그래서 조금 첫 번째 시험을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받아버려서 두 번째 시험은 제가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 착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시험은 진짜 운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합격한 것도 운빨이지만은 항상 준비를 하실 때 거만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러니까 꾸준히 해가지고 꾸준히 그냥 상세하게 조금 남들보다 좀 더 잘 써야지 남들보다 좀 더 점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차별화된 걸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셨습니까? 원래는 수술하기 전에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한 7시부터 11시까지는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는 조금 가정의 소중함을 좀 느끼게 되고 집을 일찍 가서 아들이랑 좀 놀다가 9시에 자고요. 그 다음에 한 새벽 3시 반쯤에 일어나서 새벽 공부를 하고 회사를 또 일찍 가서 1시간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그 비상주 소방감리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을 조금 여러 개 맡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도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도면 검토를 하면서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최대한 찾아보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더라도 하자 안전 그 도면 검토서를 또 작성하게 되면 관련법 뭐 NFSC 103 기준 헤드 뭐 제15조 헤드 제외 기준에 따라서 몇 항 따라서 이걸 하면서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 특성상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준공을 내야 되거나 이러면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도면 검토였거든요. 그리고 현장 가서 만약에 보호 같은 거 받았더라도 NFP에서 뭐 H분의 D가 뭐 0.1m 뭐 이 가로 해가지고 이러면 이건 보호 하단에 설치해도 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감지가 조금 제한되겠구나 약간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뭐 최대한 짜낼 수 있는 거는 좀 짜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 연구반은 몇 번 정도? 3회 정도 됐습니다. 3회 정도? 네. 연구반은? 연구반도
6, 7, 8회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근데 7기부터는 8회 8회 나눠졌으니까 연구반 어찌 보면 2회 정도 들은 격이고요. 끝인가요? 하나만 질문. 네. 정규반을 계속 네. 네. 정규반도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규반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주의가 뭐냐면 제가 정규반을 듣다가 연구반에 가게 돼가지고 합격을 한 사람으로서 연구반은 저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정규반은 연구반의 총알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규반은 그 다음에 연구반은 그 물체에 대해서 사격을 할 수 있게 다다다다다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연구반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수업 방식도 정규반은 뭐 연소 파트, 건축 방화, 그다음 소방 전기, 소방기계, 뭐 방폭 위험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반면 연구반은 매일마다 이 전체적인 걸 다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크게 조금 띄우는 법을 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천드립니다. 주말은 어떻게 되세요? 주말 저는 사실 애가 어리기 때문에 공부를 집에서는 잘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무조건 학원을 왔고요. 토요일 날은 학원. 그리고 일요일 날까지 저희가 지금은 그 전까지는 연구반 모의고사반에서 모의고사를 쳤고 그다음에 그 전엔 이주인 교수님이 스터디반을 꾸려주시면 무조건 나갔어요. 장소를.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진짜 한 몇 개월 동안 한 적도 있고 학원 관리사 수업 전에도 한 적도 있고 학원에서 와서 그래서 저는 주말 내내 거의 대부분 집에 붙어 있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살림은 시엄마와 신랑이 아주 잘합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실 테지만 그 사항은 다음에 또 개적으로 해보시고 여하튼 2차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12시부터 수업 시간이니까